오늘 수업은 식용 유지의 정제 공정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식용 유지의 정제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지라고 하는 것은 기름과 지방을 우리가 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액상을 띠고 있는 이 기름과 상온에서 고체상을 띠고 있는 지방을 합쳐서 우리가 유지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다른 말로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온에서 액상 형태인 기름은 주로 식물성에서 얻어지는 이와 같은 유지를 우리가 기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이 동물성 유지 원료로부터 얻어지는 이와 같은 유지는 대부분 상온에서 고체상을 띠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하죠. 기름을 우리가 오일이라고 불러주고 지방을 팻이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오일엔 팻을 우리가 유지, 다른 말로 트리글리세라이드, 이렇게 명칭을 하는 겁니다. 식물성이면서도 상온에서 고체를 띠고 있는 유일한 그러한 지방이 카카오 버터가 되겠죠. 이건 예입니다. 예. 동물성 유지면서 상온에서 액상을 띠는 기름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어유입니다. 어유. 생선류가 이것이 예외적인 내용이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식물성 유지 대부분은 상온에서 액상을 띠고 있는 기름이 되고, 동물성 유지 원료를 가지고 만든 유지들은 상온에서 고체를 띠기 때문에 지방이 이러한 물리적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물성 유지들은 이 압착법이라든가 또는 용매를 가지고 추출하는 추출법으로 생산하는 것이고, 동물성 유지 원료 같은 경우는 용출법으로 동물성 유지 원료로부터 지방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과 동물성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유지 성분을 추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얻어진 각각의 식물성 유지하고 동물성 유지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순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추출 과정에서 대표적인 불순물이 이러한 유지 성분 말고 단백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유리지방산도 존재할 수 있고, 인지질, 그 다음에 색소 또는 케톤이라든가 알데히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가서 색깔을 어둡게 한다든가, 또는 어떤 좋지 못한 냄새가 함유되어 있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불순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공정을 우리가 정제 공정이라고 합니다. 정제. 우리가 참기름, 들기름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한국 사람이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식품을 요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이 고소한 맛,
또는 참기름, 들기름 특유의 어떤 맛 때문에, 맛과 향이기 때문에 이것을 식품 조리 과정에서 많이 쓰는 것이죠. 참기름, 들기름은 이런 색소 성분이라든가 또는 그 밖에 고소한 맛을 내는 맛성분, 향기 성분을 제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거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참기름, 들기름은 이와 같은 성분들을 제거하는, 즉 정제 과정이 크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과도하게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과도하게 볶고 이러한 참기름, 들기름을 생산하고 있죠. 또한 이러한 짙은 갈색의 색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색소 성분이라든가 맛 성분, 향기 성분을 전혀 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기름, 들기름은 정제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특수한 기름 이외에는 전부 다 이제 정제 공정을 거치죠. 정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통닭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튀김류, 또 빵과 과자에 이러한 그 식용유를 첨가했을 때 특정한 색깔이 있으면 기존 가공식품에 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색에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로 참기름, 들기름과 같은 이런 고소한 맛이 강한 이러한 성분을 그대로 놔둔다면 기존 가공식품의 맛을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맛과 향기 성분의 향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정제를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튀김류라든가 빵, 과자 만들 때, 또 다른 가공식품을 만들 때 식용유지의 예를 들어서 기준은 뭐냐? 아무런 맛도 없고 무미, 무취하고 무색인 이와 같은 정제된 식용유지를 다들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을 제조할 때 가공식품의 색과 또 가공식품이 갖게 되는 특유의 맛이라든가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손상 없이 식용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제된 식용유지를 생산을 해야 되겠죠. 정제 안 된 걸 쓰게 되면은 결국은 기존 가공식품의 이런 색과 맛과 향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식품위생법, 우리나라는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제조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부정식품과 불량식품 두 가지 다 나쁜 의미로 또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 부정식품이라는 것은 무허가 식품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르지 않고 불법으로 만든 제품이 부정식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김밥이라든가 이런 햄버거를 만들어서 이른 아침에 전철역 입구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밥, 햄버거는 가공식품에 해당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 합법적인데,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대로 따르지 않고 집에서 무허가로 김밥이나 햄버거를 만드는 행위 또는 판매하는 행위가 다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식품, 무허가 제조, 판매로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정식품이죠. 아무리 위생적으로 잘 만들고 맛있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정해놓은 그러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무허가 식품에 해당되는 거죠. 이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식품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이와 같은 가공식품을 만드는 거죠. 합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규격에 위반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밥이나 햄버거에는 대장균이 음성해야 된다. 즉 대장균이 검출돼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장균이 검출된다면 합법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규격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건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불량식품이죠. 부정식품이라는 것은 아예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만든 이러한 가공식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밟았지만 법에서 정한 이런 규격을 위반했기 때문에 폐기 처분해야 되는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식용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용유지도 이제 가공식품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해놓은 규격에 따라서 생산하지 않으면 이것이 불법입니다. 즉, 식품위생법에 정해놓은 대로 각각의 식용유지의 규격을 준수해서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요 규격을 벗어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식용유지의 규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식용유지의 규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식용하고 있는 콩기름, 대두유라고 불러지죠. 옥수수기름, 옥배유, 미각유, 쌀기름,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식용유지, 식용돈지, 중요한 이러한 대표적인 식용유지에 대한 규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가가 0.6, 0.0, 0.6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두유, 옥배유, 쌀기름 기름의 경우는 상가를 0.6 이하로 반드시 제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것들과는 각각 이러한 규격에 맞춰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올리브유 같은 게 0.6 이하 상가가, 그 다음에 식용우지와 식용돈지의 경우는 0.3 이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기름하고 들기름 보면 4.0 이하, 5.0 이하. 상당히 기준치가 낮죠. 그걸로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0.6 이하, 0.3 이하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규격이 좀 완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가를 확
이와 같은 대두유나 옥배유처럼 낮춰버리면 참기름의 들기름의 빛깔, 또 고소한 맛, 고소한 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기준을 좀 완화시켜 놓은 내용들입니다. 또 요오드가는 각각 달리 이렇게 정해놨어요. 요오드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중결합, 탄소와 탄소를 연결하는 지방산의 이중결합의 정도를 요오드가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식물성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액상을 띠고 있다고 그랬죠. 또 동물성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고체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봤더니 액체상을 띠고 있는 이러한 식물성 유지의 경우는 이 불포화 지방산이 이 포화 지방산보다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더 많습니다. 반대로 상온에서 고체상을 띠고 있는 식용우지와 돈지, 소로부터 얻어지는 거고, 돈지라는 것은 돼지로부터 얻어지는 이와 같은 지방을 얘기하겠죠. 이거 거꾸로입니다. 포화 지방산이 불포화 지방산보다 그 양이 많아요. 결국은 기름이냐 지방이냐, 즉 상온에서 액상을 띠느냐 고체상을 띠느냐는 유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불포화 지방산이 포화 지방산보다 전체적으로 비율이 크면 상온에서 액상을 띠는 것이고, 반대로 포화 지방산의 그 전체적인 양이 불포화 지방산보다 많으면 고체상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오드가라는 것은 이런 불포화 지방산의 그 이중결합에 끼어들어서 그 값을 표시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온에서 액상을 띠고 있는 식물성 유지의 요오드가가 높은 거고, 반대로 동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불포화 지방산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가라고 하는 것은 유리지방산의 그 양을 제한시켜 놓은 것이고, 요오드가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식용유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서 대두에 값싼 다른 원료가 섞인다든가 참기름에 다른 이러한 그 유지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 생기기 때문에 요오드가로 그러한 행위를 못하도록 이렇게 요오드가를 정해서 규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참기름이 훨씬 비싸죠. 그래서 참기름에다가 대두유를 이렇게 섞어버리면, 일부 섞어버리면 우리는 유관사를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오드가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규격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식용유 규격을. 또 이러한 그 식용유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경과하면 결국은 산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인 산화 방지제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뷰틸 히드록시 아니솔이라든가 디부틸 히드록시 톨루엔, 터셔리 부틸 히드로키논 같은 경우는 0.2g/kg 이하를 쓸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그 산화방지제는 0.1 이하를 쓸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어요. 그 제조사별로 이러한 산화방지제를 첨가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만약에 이 이상을 쓰게 되면 규격이 위반됐기 때문에 이것이 불량식품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식용유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상가가 기준치 이상이 나온다든가 이 오더가가 이 범위를 벗어난다든가 또는 여기서 허용되지 않은 산화방지제를 썼다든가 또는 이 기준을 초과해서 쓰게 되면 불량식품이 되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식용유지의 그 법적 기준인 이 규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식용유지를 생산,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정제 공정을 거쳐서 이 규격에 맞추는 작업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정제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물리적인 정제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학적인 정제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유리성분 이외에 다른 미세한 불순물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비중이 높은 것들이 가루 성분이 가라앉겠죠. 침전법이라든가 아니면 여과를 시켜서 필터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불순물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원심 분리를 시켜서 짧은 시간 내에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1차적으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화학적인 정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분이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지질이라든가 불순물 또는 지방산이라든가 색소라든가 또는 특정한 맛을 내는 맛성분이라든가 또는 향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화학적인 방법을 써서 제거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정제 방법이 뭐냐면 탈검이라는 이 검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검물질을 제거하는 디거밍 공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검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지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지질. 그래서 대두유 만들 때라든가 이러한 걸 만들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레시틴입니다. 레시틴. 이건 이제 목적이죠. 탈검을 해주는 목적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포스포리피드를 다 제거하는 공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지질랑 대표적으로 레시틴을 얘기하기 때문에 레시틴을 제거하는 그런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인지질인 레시틴을 제거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앞에서도 그 유리지방산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산가에 영향을 지표처럼 미칩니다. 그러니까 유리지방산이 많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산가가 높아지죠. 그 대두유 같은 경우는 0.6g/kg
이하를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가가 대도의 경우 2 이상이 나오면 불량식품이 돼서 즉 규격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제조 생산을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유리지방산을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결국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는 유리지방산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레시틴이라는 인지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런 유리지방산을 제거할 때 잘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거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생산 수율에 문제가 되겠죠. 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생산 안 되면 결국은 가격 인상에 응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유리지방산을 제거할 때 문제가 돼서 수율 감소도 일어나지만 유지의 색을 없애야 되겠죠. 특정한 색깔을. 그래야지만 가공식품을 만들 때 기존 가공식품의 그런 색깔의 영향을 안 미치겠죠. 유지의 색소를 없애는 이런 정제 과정에 결국은 얘들이 문제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런 레시틴과 같은 포스퍼리피드를 제거하는 공정을 반드시 1차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이것을 탈검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탈검 공정을 할 수 있느냐, 포스퍼리피드를 없앨 수 있느냐? 이것은 정제되지 않은 시험 유지를 우리가 보통 원유라고 불러주죠. 로 또는 크루드 오일 또는 팻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가해버립니다. 원래 물과 기름 섞이지 않죠. 뜨거운 물을 인지어 넣고 혼합을 해주면 포스포리피드가 뜨거운 물하고 달라붙습니다. 이 인지질, 레시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화제죠. 유화제. 물과 기름을 안정하게 혼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하고 달라붙어서 소화돼서 유지로부터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이런 식용 유지에 뜨거운 물을 집어넣고 혼합을 해주면 인지질이 물하고 결합이 되면서부터 유지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대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탈검 공정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 탈검 공정에서 나오는 레시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상에 레시틴의 구조가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 레시틴의 분자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레시틴의 분자 구조와 레시틴의 구조에 대해서 여기 사진이 2장 들어가니까 첨가해 주세요. 레시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유화제라고 부릅니다. 유화제라고 하는 것은 물과 유지를 섞어주게 되면 여러분들 컵에다가 물 집어넣고 식용유를 따라서 섞어버리면 물 위로 유지가 식용유가 딱 분리되죠. 이렇게. 여기는 물이고 여기는 기름 성분이 딱 뜹니다. 이것은 비중 차에 의해서 섞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배변자와 다르고 완전 분리가 일어나죠. 순식간에 저어주면은 뿌옇게 혼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짧은 순간에 딱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화제를 집어넣고 강력하게 혼합을 시켜주면 섞인 것처럼 딱 보입니다. 안정하게. 서로 분리가 일어나죠. 그래서 유화제라고 하는 것은 이 친수성 기하고 친유성, 하이드로필리칸 부분하고 하이드로포비칸 이런 두 개의 이런 파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유화제라면 한쪽에는 이렇게 물을 잡을 수 있는, 물분자를 잡을 수 있는 손이 있고, 한쪽에는 이와 같은 유지를 잡을 수 있는 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세한 물입자를 잡고 미세한 기름입자를 잡아서 물끼리, 기름끼리 서로 몰리는 것을, 분리되는 것을 딱 방지하는 거죠. 유화제가 가운데 껴가지고. 그러니까 유화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외부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화제를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마요네즈죠. 식용유에다가 계란 노른자를 집어넣고 뭐 식초라든가 여러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첨가물을 집어넣고 강력한 혼합을 통해서 만드는 게 마요네즈죠. 그러면 여기 식초에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또 계란에도 물이 들어있고 또 식용유가 들어가겠죠. 식용유. 물과 이런 그 기름 성분이 안 섞이기 때문에 계란 노른자에 있는 유화제가 이렇게 유화를 시켜서 안정되게 이런 마요네즈를 만드는 거죠. 이 레시틴은 우리가 이제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두유를 생산할 때, 즉 정제할 때 탈검 공정에서 부산물로 나온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서 존재하는 레시틴을 사용해서 만든 가공식품이, 유화시킨 식품이 마요네즈죠. 또 빵과 케이크, 쿠키 등등을 만들 때도 물과 기름이, 지방, 예를 들어서 뭐 마가린이라든가 쇼트닝 이런 것들이 사용이 돼서 빵, 케이크, 쿠키를 만드는데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어요. 혼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계란을 집어넣게 되죠. 그럼 계란 노른자 속에는 레시틴이라는 유화 성분이 결국은 물과 기름을 안정하게 혼합하는 이런 원리를 사용해서 빵, 케이크, 쿠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햄버거 패티라든가 또는 소세지 만들 때 마찬가지로 물과 기름이 혼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계란 노른자에 있는 유화제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식품 첨가물로 허용되어 있는 유화제를 써서 기호성이 높은 이러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시틴이라는 이러한 그 유화제를 계란 노른자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건 가격이 상당히 비싸겠죠. 그래서 계란 노른자를 직접 마요네즈나 빵케이크, 쿠키 이런 데 만들 때 쓰는 거고 이런 일반적인 가공식품의
레스틴을 쓰고 싶다면 대두유를 정제하는 과정인 탈검 공정에서 레스틴 부산물로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값싼 레스틴을 이용해서 이런 가공식품에 이용을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그 화장품들은 여러분들 물과 이런 유지를 넣어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끔 만든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화제를 모든 화장품에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대두유에서 얻어지는 대표적인 부산물인 유화제는 레스틴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이제 레스틴의 그 사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제품에, 어떠한 가공식품에 사용되느냐, 레스틴. 지금 마요네즈 만들 때, 빵, 케이크, 쿠키 만들 때, 또는 뭐 햄버거 패티라든가 소세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가공식품에 만들게 되겠죠. 가공식품에 레스틴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마가린 만들 때, 아까 마요네즈 만들 때도 쓰지만 이제 마가린 만들 때도 레스틴을 쓰는 겁니다. 이 마가린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0.1 내지 0.5% 정도를 쓰는 겁니다. 레스틴을 마가린 만들 때. 이 마가린은 물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슈트닝은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가린은 일정한 양의 물이 들어가 있는 유화 제품이에요. 그래서 물 사용량에 따라서 아주 부드러운 소프트한 마가린도 있고 딱딱한 마가린도 있겠죠. 이때 유화를 시키기 위해서 레스틴을 0.1 내지 0.5%, 좀 유화의 기능을 가지고 레스틴이 유화의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화제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콜릿. 카라멜. 이와 같은 이제 제품들의 0.5 내지 2%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이 레스틴을 쓰게 되면 이런 초콜릿이라든가 카라멜에 그 윤기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촉감이 좋아지죠. 입속에 넣었을 때 부드러운 촉감을 내기 때문에 유화제를 쓴 겁니다. 이런 레스틴 유화제는 유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이지만, 그거 말고도 이와 같은 초콜릿이나 카라멜 제품에 윤기를 낸다든가 촉감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빵, 케이크, 쿠키에 이러한 그 레스틴을 집어넣음으로써 반죽 시에 물과 기름이 안정하게 혼합되는 그런 기능도 있죠. 즉 유화의 기능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전분의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식빵 같은 게 만들었을 때 하루 이틀 지나면 식빵이 맛이 떨어지죠. 그 맛이 떨어지는 딱딱해진다는 거죠. 이것은 전분이 일부 노화되기 때문에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화제를 쓰게 되면 딱딱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분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빵을 만들 때 이런 유화제를 기본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스크림.
이 아이스크림 만들 때도 이런 레시틴을 집어넣게 되면 그 유당의 결정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스크림 속에는 크림이 많이 들어가죠. 우유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유당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결정화되면은 소프트한 이런 아이스크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정화를 막는, 즉 안정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만들 때 씁니다. 또 국수라든가 마카로니 만들 때 이런 레시틴을 집어넣게 되면 점탄성이 높은 이런 면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점탄성이 높다는 얘기는 쫄깃쫄깃한 또 강인한 조직을 갖고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국수가 뚝뚝 끊어지고 쉽게 말해 힘이 없는 국수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쫄깃쫄깃하고 점탄성이 강한 국수를 만들 때는 물론 알칼리제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칼리제. 이와 같은 레시틴까지 첨가된다면 좀 더 품질이 좋은 이런 국수, 마카로니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런 레시틴을 가공식품에 첨가했을 때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좀 유화제 역할도 하지만 뭐 기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리적인 성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레시틴의 그 기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시틴을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능성이 있냐면 첫 번째가 그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뇌기능 향상이라든가 노인들의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간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이 당뇨병을 예방하는 이와 같은 기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다 실험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레시틴 부산물로 나오는 레시틴을 이용해서 이러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제품들도 지금 현재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제 공정이 탈산 공정입니다. 앞에서 식용 유지의 규격에서 본다면 콩기름의 경우 0.6g/kg 유리 지방산이 제거되어서 그 산가로서 유리 지방산의 존재량을 산가로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 대두유 같은 경우는 0.6g/kg 이하가 되도록 반드시 생산을 해야지만 우리가 판매가 가능한 거죠.
이 탈산 공정의 목적, 이것은 유리지방산을 제거해서 이 법적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럼 유리지방산이 뭐냐? 우리가 유지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한 분자의 그리세롤에 플러스 세 분자의 지방산, 세 분자의 지방산이 결합을 한 에스터 결합을 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가 우리가 유지라고 불러주는 거죠. 유지. 그래서 한 분자의 그리세롤의 구조를 보면 이게 그리세롤의 구조입니다. 탄소 3개로 구성되어 있는 알코올이죠. 여기에 세 분자의 지방산들이 이렇게 각각 달라붙습니다. 이 알코올하고 산이 결합을 해서 이런 에스테르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지방산은 크게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식으로 RCOOH로 표시합니다. 여기에 뭐가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지방산의 종류가 결정이 되겠죠. 카르복실기, 결국 해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RCOO- 이렇게 수소 이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산입니다. 산. 그래서 산의 정도, pH를 가지고 표시한다고 했죠. 마이너스로고 수소연 농도에 반비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산은 수소연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지방산이 달라붙을 수 있겠죠. 아니면 같은 지방산이 달라붙어도 관계가 없고요. 결국 이렇게 세 분자의 물이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유지, 트리글리세라이드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먹고 있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전부 다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식용유를 생산하고 이것이 이렇게 나눠진 이렇게 유리지방산, 이게 유리지방산이에요. 이렇게 유지 형태를 띠고 있다가 계속해서 추출, 유지를 생산하는 공정이라든가 또는 통닭을 튀긴다든가 조리하는 과정 중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여기는 3배의 물이 다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그리세롤과 지방산이 끊어지겠죠. 이것을 우리가 유리지방산이라고 해요. 이런 유리지방산에 대한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탈산 공정이죠. 이걸 해야지만
식용유지의 규격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제조를 할 수 있고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격을 맞춰서 결국은 유리지방산을 제거하는 것이 탈산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탈산 공정에서 결국 유리지방산을 제거하는 것이 탈산 공정의 목적이죠. 그럼 어떻게 돼가느냐? 두 번째 이제 방법론을 보게 되면 이 산이기 때문에 알칼리로 반응을 시키면 염으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지방산을 알칼리 수용액으로 중화시키면 염이 생기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유리지방산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알칼리로 쓰고 있는 것들을 보면 수산화 나트륨이죠. 이렇게 한 분자의 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결합이 되겠죠. 물 한 분자가 떨어져서 나오고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산과 알칼리가 달라붙어서 이렇게 염이 생깁니다. 이걸 솔트라고 하죠. 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면 됩니다. 염이 생겨서 고체화 되기 때문에 이걸 분리하면은 이런 탈산 공정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유리지방산과 알칼리로 반응시켜서 이렇게 염이 생기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이것을 비누라고 합니다. 비누.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세수하고 샤워할 때 쓰는 이 비누가 이러한 유리지방산과 알칼리 수용액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비누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러한 유리지방산에다가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주면 비누가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유지를 정제할 때, 즉 탈산 공정에서 유리지방산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염이 이것이 비누라는 거죠. 여러분도 집에서도 쉽게 이러한 비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유리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식용유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치킨을 튀기는 이러한 치킨집이라든가 도너츠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가열해서 이런 식용유지를 사용하는 데 보면 폐유가 나오죠. 시커멓게 돼 있는 폐유는 유리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유리지방산에다가 수나 나트륨만 집어넣으면 비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비누는 이런 원리에서 만들어지고 식용유지의 정제 과정 중 탈산 공정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정제 공정으로서는 탈색 공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색소를 없애는 거죠. 지금 참기름, 들기름 같은 경우는 짙은 갈색을 우리가 선호하기 때문에 이건 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고소한 맛, 고소한 향을 선호하기 때문에 참기름은 볶아서 기름을 얻은 다음에 그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두유라든가 올리브유, 우지, 돈지 같은 경우는
이 가공식품에 첨가돼서 빵이라든가 케이크라든가 과자라든가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 많이 첨가가 되는데, 이 색깔이 있다면, 특정한 색소로 인해서 가공식품의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색소를 제거하는 이런 공정을 기본적으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목적을 보게 되면, 일단 그 황색, 적색을 띠고 있는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를 제거해야 되죠. 또는 녹색을 띠게 하는 클로로필 색소를 결국은 제거하는, 이것이 탈색 공정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러한 색소 어떻게 제거하느냐 방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활성 벡터라든가 산성 벡터, 제피니스 클레이, 아니면 활성탄, 이와 같은 그 색소를 흡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러한 소재를 사용해서 유지에 들어있는 색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보통 활성 벡터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보통 그 감압 상태에서 백큐물 건 상태에서 걸고 그 유지의 원료를 105 내지 110도씨로 조정을 하고 가열하는 겁니다. 이런 걸 넣어서 이 과정에서 유지 속에 있는 색소 성분이 달라붙는 거죠. 흡착이 돼서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온도를 낮춰서 50 내지 80도씨로 좀 온도를 낮춘 다음에 필터 프레스로 여과시키게 되면 색소가 흡착되어 있는 이와 같은 흡착제를 여과시킴으로써 결국은 색소 자체를 제거하는 이런 공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탈취 공정이 있습니다. 탈취 공정. 참기름, 들기름 같은 경우는 이 고소한 맛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선호하죠. 참기름, 들기름에 고소한 맛과 냄새가 없다면 이걸 식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식용유지는 어떤 특정 냄새의 성분, 향성분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탈취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적이 냄새 성분을 제거하는 공정이죠. 제거를 하지 않으면 가공식품에 이러한 식용유에 들어갔을 때 기존 가공식품의 냄새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이것도 이제 진공 상태에서 이런 식용유지에 뜨거운 이런 스팀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삼겹살이나 또는 뭐 돼지갈비를 먹고 나면 옷에 냄새가 배겠죠.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은 이렇게 베란다에다가 밤새도록 걸어놓으면은 냄새물이 빠질 수가 있고, 아니면 스팀으로 이렇게 옷에다가 스팀을 이렇게 분사해주면 냄새가 빠져나가죠. 우리가 집에서도 옷에 밴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스팀 다리미로 쭉쭉 뿌려 스팀을 분사해주면 냄새가 빠져나가죠. 그와 원리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2 내지 6mm 모큐리, 우리가 760mm HG가 1기압입니다. 이것이 1애텀이죠. 대기압이고 거의 뭐 진공 상태를 걸어놓고 150 내지 250도 AC에 이런 가열 증기를 불어 넣어주게 되죠. 불어 넣어주게 되면 이런 냄새 성분이 스팀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또 하나 공정은 그 윈털링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 여러분들 만약에 식용유제를 유통 과정에서 항상 뭐 20도씨, 25도씨 상온에서만 유통되는 게 아니죠. 뭐 냉장 온도, 즉 낮은 온도에서 갑자기 이게 식용유제 액상이 고체화가 될 수도 있겠죠. 냉장고에서. 그래서 이 유지가 저온에서 그 혼탁해지는 걸, 뿌옇게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융점이 높은 이런 유지 성분만을 그 분리하는 공정을 우리가 윈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이 기름 성분이 이렇게 지방처럼 액체가 이 고체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융점이 높은 경우, 농도가 높은 것들은 온도가 좀 떨어지면 갑자기 고체화되기 때문에 이 식용유지가 뽀얗게 혼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낮은 온도에서 융점이 높아서 고체화되는 것을 분리하는 공정을 의미합니다. 그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쿨링 프로세스에서 팻과 지방과 왁스 물질.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팻이라고 하는 것은 상온에서 고체죠. 왁스 성분이 융점이 비교적 높은 이런 지방과 왁스 물질이 침전이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여과와 원심 분리에 의해서 제어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순수하고 액상인 오일이 이러한 그 고체 성분인 왁스라든가 지방 성분이 제거되고 나면 순수한 액상 기름만 남게 된다 하는 것이 인텔리제이션 오브 오일입니다. 인트링이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유통 과정 중에서 이 혼탁이 일어날 수가 없죠. 혼탁이 일어난다면 식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일반 소비자는 이걸 불량이라고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샐러드유라는 것은 주로 냉장고에 보관해서 뿌려 먹기 때문에 그때 혼탁이 일어나면 나중에 제품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윈트링을 통해서 그 융점이 높은 이러한 지방과 왁스 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을 얘기합니다. 오늘 수업을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